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시작합니다. 저는 채널A 정치부장 정영관입니다. 김진 앵커의 휴가로 제가 오늘부터 일주일간 돌직구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준비한 오늘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동아일보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언즈 간판급 선수 2명에 대해서 2명의 해외 원정 도박 혐의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 중인데요. 수십억 원대 동남아 원정 도박을 한 기업인이 있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유명 골프장 소유주라고 합니다. 강남 300 골프장 회장인데요. 맹모 회장, 올해 나이가 87살입니다. 87살 되신 맹모 회장, 동남아를 돌아다니며 수십억대의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내일부터 이산가족 선봉이 열리게 되죠. 올해 가장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구상현 할아버지인데요. 올해 연세가 98이십니다. 이분 4살 때 헤어진 딸내미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를 했을까요? 빨간 꽃신을 샀다고 합니다. 7살, 4살 때 헤어진 딸내미들을 위해서 빨간 꽃신을 샀다는 소식 울컥했습니다. 네,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70년 아베는 미 항모를 뭐라 불렀다. 한번 보실까요? 선상항복 7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베는 미 항모를 친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관련된 사진도 있습니다. 네, 기억하실 겁니다. 1945년 당시 시게미스 마모로 일본 외무대신이 미주리 가면서 항목 문서에 서명하는 모습입니다. 시게미스 마모로. 윤봉길 의사의 폭탄 테러로, 죄송합니다. 테러로 공격으로 당시에 왼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70년 후에 아베 일본 총리가 바로 미군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에 올랐습니다. 그는 주요 시설을 둘러본 뒤 함정에 배치된 F-18 전투기 조종석에서 환히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돈집 앗아간 캥거루족 아들의 흉기를 휘두른 7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 판정을 받았습니다. 캥거루족 40대가 됐는데 결혼도 안 하고 직장도 없이 아버지한테 붙어 살던 캥거루족 아들, 이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아들에게 어떻게 왜 흉기를 휘두르는지, 또 왜 법원은 집행유예를 내렸는지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정부가 노인 나이를 상향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65세죠. 몇 살로? 70살 이상으로 상향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65세가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노인 혜택을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노인 소리를 안 듣는 게 좋을까요? 중앙일보입니다. 황장엽 씨와 함께 탈북했던 김덕홍 씨 단독 인터뷰 소식인데요. 황장엽 씨 살해 위협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떤 살해 위협을 느꼈을까요? DJ 때 국정원에 살해 위협을 느끼고 미 망명도 검토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 패널 전문가분들과 함께 깊은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신문입니다. 서울신문인데요. 네, 어제 축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국의 막내들, 17세 이하 국가대표 선수들 가장 강력한 브라질 축구, 삼바 축구를 깼다는 소식 잠시 후에 짚어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태국 전사들이 삼바 축구를 무너뜨리는 이변, 정일동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전반 8분 김정민의 강력한 중거리 슛이 막히자 이승우가 기회를 잡습니다. 최진철 감독이 이끄는 17세 이하 대표팀은 최강 브라질을 맞아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이승우가 특유의 번개 같은 돌파를 선보입니다. 마지막 페이스타임이 아쉬웠지만 브라질 수비에 간담을 서늘케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34분 마침내 골이 터졌습니다. 이상원이 내준 볼을 장재원이 정확하게 구석을 찔렀습니다.
딱딱 들어맞는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이후 흥분한 브라질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지오바니는 퇴장까지 당했습니다. 1대0 승리. 우승 후보 브라질을 제물로 한국은 16강 진출에 청신호를 밝혔습니다. 성인 대표팀을 포함해 한국이 피파 주간 대회에서 브라질을 이긴 건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이런 큰 기회에서 골을 넣게 돼서 연속으로 제가 원래 경기장에서 눈에 띄거나 화려한 플레이를 하는 건 아닌데 한국은 21일 수요일 아프리카의 기니와 B조 2차전 경기를 펼칩니다. 채널A 뉴스 정일동입니다. 네, 아주 화끈한 소식이었습니다.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브라질을 이긴 적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17세 이하 국가대표 선수단이 브라질을 어제 1대0으로 이겼는데요. 정상희 위원님, 어제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아들이 있는데 안 볼 수가 없죠. 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봤는데요. 이 친구들 만 17세 이하인데 사실 고등학교 학생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성인들 못지않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제가 이제 주목한 거는 이제 우리 애랑 좀 비슷한 또래에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그 우리 어른들 세대나 뭐 30대 이상 세대와 달리 그 브라질이나 이런 데에 대한 컴플렉스도 없고요. 네. 또 강적이란 데한 두려움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도 보면은 오늘 기사를 보면은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다. 우리 방에다가 이제 우리 축구 선수들이 붙었는데 월드컵 긴장돼 축구 왜 시작했어? 결과는 나중이야. 그냥 한번 네. 즐겨봐. 네. 그러니까 즐기자.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저런 좋은 결과도 낸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 선수들이 이제 박지성 키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박지성 선수가 그러니까 2002년에 이 선수들은 아마 한 4살쯤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저기 2002년 우리 서울 월드컵 세대는 아닙니다. 4살이니까 그냥 아빠 엄마 좋아하니까 옆에서 봤던 그런 세대인데 이 세대는 이제 박지성 키즈. 네.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이제 박지성 선수가 영국으로 가서 정말 국위를 빛내던 그걸 보면서 야 축구 잘하면 저렇게 스타가 될 수 있구나. 축구 잘하면 저렇게 유명해질 수 있구나를 네. 보고 자란 세대들이죠. 사실 방금도 이야기 나왔지만 저 세대는 기존의 세대하고 다릅니다. 과거에는 이제 축구 선수들이 이제 뭐 다는 아니지만 뭐 배가 고파서 네, 축구를 통해서 근데 이 친구들은 유복한 선수 굉장히 많아요. 축구 유학 저 세대 때 축구 유학을 많이 갔던 세대입니다. 네. 브라질이나 이제 이번 선수 중에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는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에서 아주 두각을 드러낸 지금 고등학생 수준이지만 이미 기량은 성인 수준의 기량을 드러내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정말 자신감 넘치는 어떤 면 신인류라고 그럴까요? 우리 젊은 세대들. 신인류죠. 예. 예. 그래서 뭐 배고파서 축구하는 김치 먹고 축구하는 우리 세대는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야 서양 선수를 보면은 빠다 먹고 축구하는데 우리는 김치 먹고 축구해. 우리는 역시 안 돼 했는데 네. 전혀 체력에서 밀리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다음에 체격도 좋아졌고 그다음에 기술도 뭐 선진국에서 유학을 했던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전혀 밀리지 네. 않는 자랑스러운 세대들이죠. 골을 넣은 선수는 장재원 선수인데 네. 그 선수보다 사실 더 유명한 선수 이승우 선수잖아요. 이승우 선수도 같이 뛴 거죠. 같이 뛰었고요. 어제 사실은 2대0으로 이길 뻔했어요. 근데 그래요? 이제, 예, 그 심판이 원래는 그냥 어드밴테이지를 적용해가지고 반칙이 있어도 네.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 그대로 둬야 되거든요. 네. 아따 이 심판 근데 딱 세우더라고요. 근데 1대1 상황 딱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해설자들도 통탄을 금치 못하던데 너무 딱딱 떨어지시는 그런 심판 아주 뭐 불쾌했어요. 그런데 저 경우에도 사실은 이승호 선수가 그 바로 그 프리킥을 찼는데 또 들어갈 뻔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1대1 상황에서 원래 브라질 선수들하고 1대1 해가지고 우리가 이긴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1대1 개인 전술도 되고 네. 전체 팀 전술도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제 브라질이 유효 슈팅이라고 그래서요. 그 골문 안쪽을 향하는 유효 네. 슈팅은 하나밖에 못했습니다. 아, 그야말로 짠물 수비를 한 거죠. 감독이 누구? 경기 최진철. 내용도 예. 우리가 더 우세했다. 압박 수비의 뭐 대명사였던 최진철 감독이라는 네. 분이지 수비를 엄청 잘했고요. 그거를 네. 만들어내기 위한 조직력 이거 전체적으로 아주 훌륭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A 매치에서는 사실은 피파 주간 A 매치에서는 처음 우승, 첫 그렇습니다. 승리예요. 그러나 네. 친선 경기에서는 이긴 감독이 있습니다. 브라질을 허정무 감독입니다. 네. 98년도에 김동훈 선수가 왼쪽 돌파에 의한 그 슛을 아. 해가지고 골을 넣고 1대0으로 이긴 적이 있거든요.
그 뒤로 허정무 감독이 어깨 힘을 얼마나 주고 다녔는지 모른답니다. 브라질 이겼다고. 이제 최진철 감독이 저런 과거 98년까지 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임 그러니까 조기 축구 대변인은 뭐 출신이라서. 글쎄요. 여자들도 축구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임 변호사입니다. 네. 예. 저는 축구를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고 축구 채널이 나오면 바로 돌립니다. 네. 왜냐면 저는 굉장히 재미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저녁 식사 중에 식당에서 이렇게 저 9시에 하이라이트 뉴스를 딱 틀어놨는데 깜짝 놀라서 넋을 쳐다본 거예요. 저 어느 나라야? 하고 쳐다본 거예요. 왜냐면 머리가 노란 애가 갑자기 막 드리블을 해대는데 사람들은 막 제치고 드리블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이어서 저 어느 나라야? 했더니만 제가 바로 이승우라고 바르셀로나 네. 일부 리그로 저 또래에서 제일 잘하는 애야 세계에서라는 말 듣고 네. 아 우리나라 애들도 이제 더 이상 브라질 사람들한테 쫄지를 않는구나 네. 라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골을 넣은 정재원 선수와 한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어요. 딱 이거였어요. 우리는 그동안 브라질이 지는 경기도 많이 봐왔다. 네. 이게 자신감의 원천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네. 쫄지 않았던 거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예. 아주 뭐 화끈한 소식이었는데 잠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피파 주간인데 피파에 최근에 우리 저 정몽준 전 의원 피파 회장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봉쇄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뭐 그게 좀 생각이 나는데 지금 예. 말만 저지는 물론 경기는 별개입니다. 이제 경기는 별개죠. 피파 네. 대회는 월드컵도 있고 U20, U17, U13에서 이제 나이별 대회가 많이 있죠. 우리 이제 U17에서 이번에 이겼는데 정몽준 뭐 전 의원이 네. 전 의원이 피파란 게 유럽의 아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아인들 외부인들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자기들끼리 아성을 쳐 있고 그 정점이 이제 브레터 현 네. 총재가 있는 것이죠. 사실 부패 혐의로 워낙 논란이 많았던 사람인데 결국은 본인이 계속 영향력 행사하기 위해서 반 전선을 네. 했던 정몽준 대표를 싹을 자르는 그런 케이스가 나타나는데 네. 제가 한마디만 더 예. 하면요. 제가 그 칼럼을 쓰기 위해서 피파 관련 책을 읽어보니까 그 피파 마피아란 책이었어요. 독일 기자가 썼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 피파를 마피아에 비유하는 거는 마피아에 대한 모욕이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부패가 심하다고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희들 뭐 어제 우리 유소년 17세 이하 우리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브라질 삼바 축구에 대한 승리 저희들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을 했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실까요? 돌직구 신문 저희들이 준비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어제 새벽에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귀국 일정이 교과서는 어떻게 됐죠? 예,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 발언입니다. 과거 뭐 대전은요, 시전선은요,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저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저희들이 준비한 돌직구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김무성 두 분은 친일 독재의 후예다. 그래서 자기 선친들을 미화하기 위해서 지금 국정교과서를 하는 거다. 이렇게 좀 문재인 대표가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김무성 대표, 국사학자의 90%가 좀 좌파로 돼 있다. 이제 명실공히 역사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요. 저희들의 두 분의 말씀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두 분의 상대가 다 말하자면 친일 그리고 독재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 그 후예들이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악마의 발톱을 감춘 이러한 형태로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는 과정이 전부 좌파들의 사슬로 다 묶여 있습니다. 이것을 도저히 깰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 상황은. 네, 문재인 대표, 김무성 대표의 주장 들어봤는데요. 자, 정성희 위원님.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친일 독재의 후예고 그 역사 미화가 교과서 대발단이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어저께 우선 이 발언을 어디서 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문재인 대표가 강남이라 그러면 새누리당의 아성 아니겠습니까? 네. 강남에 그것도 카페. 네. 카페에서 여성들과 모인 자리에서 학부모들과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선대가 친일 독재의 책임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역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게 해서 교과서를 국정화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김무성 대표의 아버님은 김용주 씨로 회장이지만 네. 일제시대 때 친일 논란이 좀 있어서 뭐 양측에서 소송이 많이 있었고요. 그렇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뭐 다 아시는 대로 그런 사안인데 그 문재인 대표는 이 국정교과서의 교과서 국정화에 그 동력을 왜 했는가를 갖다 개인의 문제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본인이 떳떳하지 못한 과거가 있으니까 교과서를 통해서 미화하려고 하는 그런 접근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인식 같습니다. 그 대선 후보로서 역사 전체를 봐야 될 부분이 그거를 개인의 어떤 사적인 감정 때문에 교과서를 국정화한다는 것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새정치연합 대표의 주장이니까 우리 박용진 대변인께서 한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진짜 저 대통령과 저 김무성 대표가 자기 선친을 미화하기 위해서 지금 국정교과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무성 대표까지 이렇게 똘똘 말 수는 없을 것 같고 도대체 이걸 왜 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 오늘 신문에 좀 다른 결의 인터뷰가 하나 있는데요. 이걸 최종적으로 감수하고 책임져야 할 교육부총리, 교육사회부총리, 황우여 부총리가 제일 좋은 건 자유발행제죠. 무슨 국정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국정교과서에 총대를 매는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이라고 하는 인터뷰가 지금 나가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교육부가 알아서 할 일을, 교육부 장관이나 차관이 알아서 할 일을 왜 청와대가 이렇게 집요하게 나서가지고 자꾸 옆구리 쑤셔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단초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권이나 시민사회에는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의 현직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선친 때에 있었던 산업화 과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술이라든지 비판적 기술에 대해서 이건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하는 이런 개인적 판단이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그 인식은 많이 퍼져 있어요. 황교안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도 그런 거는 내가 나서서 맡겠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밥은 짓지도 않았어요. 무슨 쌀로 짓지도 시작도 안 했습니다. 밥을 짓는데 그런데 이미 밥이 잘못됐다 탔다 이 논의를 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밥을 짓지도 않고 무슨 쌀을 넣을지도 결정도 물을 넣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지레 짐작으로 지필진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레 짐작으로 이것은 친일 교과서다, 이것은 뭐 독재 교과서다 하다못해 아베 교과서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베가 보면 상당히 한탄할 겁니다. 왜 내 이름 거기 끌어들이냐고. 그런데 사실 이제부터 이제 국정교과 어떻게 만들지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런데 지레 짐작으로 특히 뭐 부친이 그건 너무 저는 우리 문재인 대표가 좀 지나친 발언이었어요. 사실 방금 이야기 나왔지만은 좀 통 크게 이야기하면 저 이해합니다. 뭐 야당의 시각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특정인을 잡아가지고 박 대통령 아버지들을 참 미워하기 위해서 했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특히 김무성 대표 부친 같은 경우는 지금 자꾸 이제 이른바 좌파 진영에서 공격을 하지만은 현재 좌파 진영에서 만들었던 친일 사전에 포함이 안 된 인물입니다. 친일 사전에 김용지라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착각해가지고 야, 이 김용지가 친일파냐 했는데 그게 아니고 물론 일제시대 때 사업을 했던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처음에 만들었던 회사 이름이 3.1상사입니다. 맞습니다. 3.1운동을 기억하기 위해 3.1상사로 이름 지었어요. 포항에 초등학교도 짓고. 포항에 이제 영흥초등학교를 만들었는데 일본인들이 만든 학교가 너무 한국어 교육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직접 만든 나름대로는 굉장히 성각자죠. 애국심이 있었던 분인데 물론 이제 일제시대 때 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사업 문제가 있고 이제 도의원을 하셨죠. 도의원 때 했던 그러니까 발언들을 가지고 지금 뭐 친을 했냐 안 했냐의 논쟁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제 쟁점을 가려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이런 일인데 그런데 이제 그걸 몽땅 싸잡아가지고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행적을 친일파의 아버지 행적을 덮기 위해서 교과서를 만든다. 이건 해도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죠. 알겠습니다. 야당하고 여당하고 결이 딱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비유를 밥을 짓지도 않았는데 무슨 쌀로 할지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벌써 그렇게 얘기하는 건 문제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미 잘 알아서 뷔페 시계 가가지고 잘 먹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 중식으로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지금 요 판을 바꾸려고 그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합리적으로 교육부에서 논의를 했거나 역사학계에서 논의가 진행돼서 온 결론이 아니라 청와대 지침, 청와대 지시,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이 사단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것 때문에 야당이 약간 이제 붕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패가 지금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제 3자가 보기에는
어이 몸에 안 좋아요. 다양한 부패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일방적 부패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이런 국정화 논란이 있어서 황우여 주무부처 장관이죠. 황우여 부총리가 어제 어떤 해명을 내놨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국정교과서 영원히 하자는 거는 아니다. 자, 임 변호사님. 네. 황우여 부총리의 저런 입장, 네. 궁극적으로 이제 자유교과서로 가야 된다. 근데 당장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 같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이 자세히 적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소개를 드리면은 어제 오후 KBS 일요 진단에 출연을 해서 인터뷰 내용 중에 우리나라의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는 나라가 터키, 그리스 등인데 모두 다 종교 분쟁 등 갈등 지수가 높은 나라고 우리나라 또한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어느 정도의 갈등 지수가 있으니까 한시적으로나마 국정화를 좀 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원히 하자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아까 전에 박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 발행제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발언을 해서 한겨레신문을 뒤에 한겨레신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약간 의외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역사는 한 가지 교과서로 가르치는 게 국가적 임무라는 등 국정화를 굉장히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서 이렇게 갑자기 한시적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뒤로 빼는 거는 여론이 그다지 뒷받쳐주지 않자 한 발 빼려는 것 아니냐 그런 의도가 아니냐라는 걸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 지금 황우여 대표가 지금 한 발을 뺐다라고는 하는데 그거 좀 뭐 인정은 해요.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국정화 찬성이 42%. 반대도 42% 거의 같이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나왔죠. 갤럽 조사. 네, 그렇게 같이 나왔는데 찬성 42% 이거는 사실은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과 거의 일치합니다. 네. 근데 반면에 반대 42%라는 건 아시다시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20%를 항상 전후잖아요. 20%가 갑자기 굳이 확인 안 하셔도 예. 네, 20%도 가끔 안 되잖아요. 그런데 20%가 더 붙여졌다는 거는 딱 저 같은 정말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반대로 왔다라는 걸 의미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황우여 대표 쪽에 장관 쪽에서 좀 위기감을 느낀 거 아닌가 싶어요. 이제 지금 현재 역사교과서가 좀 제대로 기술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 그 대안으로 해법으로 국정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논쟁이 있는 거겠죠. 자, 이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황우여 부총리가 그렇게 말한 거에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오늘 동아일보 사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대통령이 아까 교과서는요? 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들은요? 여기 보면은 잠깐 잡아주시면 청와대는 국정교과서 블랙홀 빠져나올 보관이 있는가라는 사설을 우리가 썼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 이 일은 이거 자체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제거든요. 황우여 부총리는 그거에 대한 뭐 실무 행동대장 비슷한 것이니까 그 원칙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박 대통령이 3박 4일 미국 방문하고 돌아와서 마치 남말하든 이 본인이 시작한 전쟁인데 그거에 대해서 교과서 어떻게 돼가요 하면서 밑에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우리 동아일보 사설은 이 대통령이 책임진 어떤 국정화 교과서에서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문제를 푸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독재나 친일 미화교서는 절대 없을 거라고 국민한테 직접 설명을 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 제안하고 대통령께서 있습니다. 직접 국정화를 왜 하는지 그리고 본인과 관련된 무슨 독재 미화라든지 이런 오해는 절대 없도록 하겠다라고 천명하는 게 어떠냐. 좋은 대안일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이 준비한 돌직구 뉴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지 2010년 사망을 했는데 DJ 때 국정원의 살해 위협을 느꼈다. 함께 방문했던 김덕홍 씨죠. 김덕홍의 인터뷰인데요. 자, 안 의원님. 일단 인터뷰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김덕홍 씨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지요. 같이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는 자유주의자다. 라는 책을 펴냈어요. 그 책을 펴낸 김덕홍 씨가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김덕홍 씨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중앙일보와는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97년 2월에 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 12월에 정권이 교체가 돼서 그 98년 2월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지요. 네. 근데 이제 황장엽 씨는 이른바 이제 진보 정권 하에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안기부 국정원의 적이다. 국정원이 우리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네. 살해 위협을 느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이제 두 가지를 고민을 했다는데 첫 번째는 미국으로 망명하는 것. 정말 DJ 김대중 정권 하에서 미국으로 망명하는 것. 또 네. 하나는 언론을 통해서 공개 투쟁을 하자. 두 개를 고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네,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또 재밌는 게, 그러니까 1997년 2월에 망명할 때, 당시 YS 정부 마지막 무렵이거든요. 당시 이제 국정원 차장이 현 이병기 비서실장이시고, 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친서를 보내 황장엽을 장관급으로, 오늘 인터뷰한 분이죠. 김덕홍은 차관급 예우를 해주고, 북한 민주화활동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네. 아니, 뭐, 지금 요거는 같은 내용이죠. 황 전 비서는 생전 김대중 정부의 국가정보를 적이라고 칭했다. 국정원이 자신을 살해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미국 망명까지 고려했다. 이런 내용인데, 인터뷰가 좀, 사실은 한 9년, 이분이 마지막 인터뷰한 게 200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003년에 예. 그 당시 이제 노무현 정권이었죠. 노무현 네. 정권 하에서 이른바 국가와 또 소송 전가에 펼쳤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박해를 받았다는 생각 속에서요. 그러다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최근에 다시 국가정보원 산하의 연구소에 고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좀 신분이 안정이 돼 있지요. 그런데 네. 이제 이분 그 책 중에서 재밌는 게 왜 황장엽이 망명을 하게 됐는가? 이게 그동안 사실 명확치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네. 황장엽 씨가 망명하게 된 이유가 망명하기 1년 전인 96년 2월에 모스크바에서 주체 사상 토론회가 있었답니다. 네. 그 자리에서 황장엽 씨가 주체 사상은 김일성, 김정일이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만들었다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김정일이 대노를 했답니다. 네. 엄청난 화를 냈기 때문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굉장히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야기는 안 썼지만 그때 이제 우리 정보기관에서 접촉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북한에서 살다 보면 힘드니까 나와라. 그래서 이제 우리 접촉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끄집어내고 일본에서 베이징으로 끄집어낸 다음 베이징에서 한국으로 데려온 겁니다. 네. 뒷부분은 안 나왔지만 그 망명에 대한 계기가 됐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당시에 제 기억에 저도 뭐 기억이 뭐 긴가민가 하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악수를 하는 척 하면서 쪽지로 좀 전해주고 그렇죠. 네. 거기에 언제 어디로 와라 뭐 이랬던 그렇게 접촉을 했었다라는 기사가 좀 기억이 나네요. 이 김덕홍 씨가 오늘 인터뷰에서 재밌는 얘기들 되게 많이 했는데요. 이분이 북에서 했었던 역할이 당 중앙위원회 자료 연구실의 부실장, 네. 당 관련 자료를 계속 모으고 정리하는 역할을 했으니까 비밀 사료나 이런 거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기자도 이걸 놓치지 않고 물어봤네요. 네. 얘기를 보면 일단 그 김정일과 관련돼서 재밌는 얘기는 84년도에 우리 남한에 대홍수가 났죠. 그래서 그때 이걸 이제 지원을 북이 웬일로 갑자기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시멘트와 쌀을 보내주겠다 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받자 뭐 그래서 받았어요. 덥석 받아. 저도 어릴 때인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북에서 내려온 그 물자를 싣고 내려온 트럭 기사들에게 우리 쪽에서 빵과 햄버거를 이렇게 이거 고맙다고 해서 받아가는 그런 장면도 방송에서 봤는데 그거 지원하고 허리가 휠 정도였다는 거 아닙니까? 전쟁 물자를 빼가지고 그걸 남쪽이 지원하는 바람에 김정일이 허리 휠 정도였다고 나중에 되게 후회했었다는 장면 하나하고 핵 관련해서도 영변에서 과학자들이 대단히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를 하니까 오늘은 나의 생애 내 소원을 푼 날이다라고 좋아하고 그 다음날 동족을 말살하는 핵을 개발하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네. 딴소리를 하고 너스레를 떨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네. 인터뷰에서 관련해서 황장엽 전 비서의 싱크를 저희들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햇볕 정책이야말로 김정일이 대남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첫째로 이 햇볕 정책은 평화주의의 가면을 쓰고 있다. 북한에서 우리가 있을 때 김정일이 늘 그래서 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외교부, 통일전선부 이 세 부서만이 평화통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모든 다른 부서들은 전부 다 전쟁 준비다. 거기에 우리 있을 때 평화통일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벌써 그런 얘기하게 되면 저놈 저 사상적으로 틀려서 저거 경계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지. 누구도 평화통일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 하나도 없고. 그놈의 그 평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여기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이 전쟁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그런 술책이거든. 네, 황장엽 전 비서의 생전 육성인데요. 우리 안 의원님 한번 직접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네,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기자 시절에 만났었는데 이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97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2010년에 작고를 했지요. 한 13년 한국에 살았는데 사실 선비입니다. 스타일 선비입니다. 네. 김일성 대학교 총장을 하고 이제 그 당시 김일성 대학 철학과 교수였는데 김정일이 사실 자신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체 사상을 본인이 만들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본인은 주체 사상을 정말 인간다움, 인간을 위한 사상, 새로운 사상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독재를 위해서 김일성 부자의 셋을 위해서 악용되는 것에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로 많은 책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꼿꼿한 선비. 이 김덕홍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인 힘으로는 혼자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양반. 굉장히 이제 공부만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네. 그래서 이제 김덕홍의 도움으로 이제 남한이 내려왔다는 게 김덕홍 씨의 주장인데 어찌됐든 꼿꼿한 선비가 북한 사회에서 도저히 이제 견딜 수 없었고 북한 김정일의 진노를 받게 되자 탈출했던 건데 국내에 와서도 자기가 뭔가를 펼치고 싶었습니다. 사상으로 펼치고 싶었는데 국내에 들어와서 펼칠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심리적인 어려움 속에서 작고를 했죠. 네. 그 당시 워낙에 햇볕 정책 때문에 남북 관계 개선이 워낙 중요한 시점이다 보니까 아마 황장엽 제가 장군이라고 해야 되나 전 비서의 네. 이렇게 행동이 운신의 폭이 많이 좁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 망명도 꿈꿨다고 했는데 아마 불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한국에서 그것도 좀 예상을 하고 막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김덕홍이 소송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소송이냐 하면은 미국 허드슨 연구원에서 이 황장엽 비서랑 김덕홍 비서를 초청을 했어요. 네. 초청을 했으니 당연히 이제 여권이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권 신청을 했는데 여권 발급을 계속해서 국가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망명을 할까봐 그것도 좀 두려워한 것 같아요.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미국으로 갈까봐. 그래서 계속 거부를 하자 그 여권 발급 거부가 위법이다. 뭐 거주 네.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소송을 5번을 제기했고 그게 4년이 지속이 됐고 그래서 위자료도 얼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승소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황장엽 전 비서하고 김덕홍 씨하고는 말년에 사이가 나빴다 그래요. 그 황장엽 전 비서가 돌아가셨을 때 빈소도 안 찾고 서로 얘기도 안 한 사이였어요. 네. 마지막에는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이렇게 회고록을 발간하면서 그 계기로 해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왜 사이가 안 좋아졌냐. 그러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황장엽 전 비서가 국정원에 회유를 당해서 주체사상 연구소에만 집착을 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반발을 했다. 망명 후에는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 비판에 나섰어야 되는데 그런 대외적인 활동,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이 사람은 철학자 출신으로서 평생 공부만 한 사람인데 앞에 나와서 대전면에서 북한을 비판하는데 안 나섰기 때문에 글쎄 반발을 해서 사이가 안 좋아졌다. 그렇지만 이제 다 끝난 일이고 이제 본인의 어떤 활동 기회를 좀 박근혜 정부에 감사하다. 그런 얘기도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황장엽 씨는 미국서 데리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도 북한 정권 핵심부의 동향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핵무기 또 네. 군사적 문제 때문에. 그런데 황장엽은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북한의 최고위층의 내부 정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 지금까지 뭐 망명에 가장 고위층이니까. 그렇죠. 망명에 온 분들은 뭐 제가 알기로는 장성급까지 와 장성급. 그다음에 뭐 대사 정도까지 왔었지만은 저렇게 정말 탑 10 속에 드는 그 강한 사람, 영향 있는 사람이 들어온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7위였나요? 네, 그렇죠. 이제 사상 담당 비서인데, 그런데 황장엽이 들어옴으로써 미국도 북한 내부에 과연 김정일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권력 구조를 가지고 시스템이 뭔지를 굉장히 조사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미국도 데려가려고 했지만 이제 막았지요. 그래서 네. 망명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미국 측에서도 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정보 가치가 워낙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망명 검토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박영진 예. 대변인 또 DJ 정부 때 살해 위법을 느꼈다. 당시 국정원에. 그러니까 이제 저분은 아까 우리 임 변호사가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북하고 척을 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이 네.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어야 자기의 효용 가치가 커지고 많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라? 이 둘이 이제 좀 친해져서 화해 협력, 교류 협력을 넓히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97년에 올 때만 해도 대결 국면이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좀 지나니까 김대중 정부로 바뀌고 2000년에 남북 정상이 만나요. 게다가 자기를 죽일지도 몰라가지고 독약 준비해달라고 네. 했었던 김정일이 여기 만나가지고 서로 뭐 잘해보자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요즘 하는 말로 이제 꼭지가 돌았겠죠. 그러니까 남쪽의 어떤 뭐 평화 통일에 대한 주창자들 혹은 햇볕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나 정치 집단 혹은 사회적인 흐름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잠깐 보여준 황장엽 전 비서의 인터뷰와 관련해서는 네. 저분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을 좀 잘 감안해서 우려해서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황장엽 5주기를 맞이해서 같이 망명했던 김덕홍 씨의 회고록 발간 관련해서 저희들이 황장엽 전당 비서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주제는 또 백화점 갑질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백화점 여직원을 무릎 꿇리고 사과를 시킨 내용인데요. 정부경 기자의 리포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의 한 백화점에 있는 유명 귀금속 브랜드 매장. 유니폼을 입은 직원 2명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양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리를 꼬고 앉은 젊은 여성은 반말로 직원들을 다그칩니다. 직원들이 한 말을 따라하며 조롱하기도 합니다. 매장을 지나가던 다른 손님이 찍어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이 여성은 앞서 어머니가 목걸이와 팔찌의 무상 수리를 거절당하자 직접 매장을 찾은 겁니다. 업체 측은 귀금속 정품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아예 수리 접수가 되지 않는 제품임에도 직원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유상 수리를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귀금속 직원들은 휴가를 낸 상태입니다. 당시 직원들이 심한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까지 매장에 출동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직원들이 원할 경우 회사 차원에서 이 여성을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부경입니다. 네, 임 변호사님. 네. 또 백화점 직원들을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받아냈는데 예. 조금 근데 좀 이야기가 네.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이제 딸이 와서 한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소식인가 해서 자세히 신문을 읽어봤는데요. 그러니까 한 7년 전에 네. 저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다바리를 입은 여성의 어머니가 저 매장에서 한 60만 원어치의 물건을 샀었나 봐요. 네. 그리고 7년 만에 다시 왔는데 이제 녹이 슬고 큐빅도 많이 빠지고 한 거를 무상으로 수리해 달라라고 했는데 거부를 한 거죠. 이거는 유상 수리만 가능합니다. 라고 하자 이 딸이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사람이 본사에도 전화해서 강하게 항의를 하여 무상 수리 약속을 받은 후 다시 이 백화점 점원을 찾아와서 본사에서도 약속을 했는데 왜 안 해주냐라고 해서 막 이제 하도 강하게 항의를 하다 보니까 백화점 총 주장에 따르면 직원들이 먼저 무릎을 꿇고 저희가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용서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무릎을 꿇었던 네.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의가 그치지 않는 모습을 보고서는 특이하게도 지나가는 고객이 찍은 거예요. 아니 네. 어떻게 저런 심한 광경이 있을 수가 있나? 라고 해서 저걸 찍고 이제 SNS에 올린 거고요. 주변 또 다른 고객이 경찰에까지 신고를 해서 경찰까지 출동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무릎을 꿇린다라는 일은 사기를 뭐 쳤다라든가 나한테 네. 가품을 팔았다든가 이런 일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남한테 감히 무릎을 꿇는 일을 그냥 두고 근데, 노소에는 좀 예, 이해가 안 가요. 무릎을 꿇린 건지 뭐 무릎을 아니, 꿇은 건지. 그런데 이제 무릎을 만약 꿇더라도 네.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어나라고 일어나게 하죠. 해야 된다, 이거죠? 왜 무릎을 꿇으시냐. 벌떡 일어나서 그거를 무릎 꿇고 발 꿇고 앉아갖고는 야 너네 똑바로 하고 반말을 하지는 않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왜 우리가 항상
굉장히 부유층들만 되게 갑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게 서비스업을 하는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은 본인들이 저런 을의 이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갑의 위치가 됐을 때 더 큰 갑의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대요. 네. 평소에 쌓았던 울분을 거기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화풀이를 하듯이. 그러니까 엄청난 상류층의 집안 딸이 아니고. 왜냐면 이 스와로프스키라는 상품 자체가 그렇게 뭐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스와로프스키고 아까 말씀 60만 원 정도 주고 샀다는 건데 7년 전에 산 거잖아요. 적은 돈이긴 그는 아니지만 사실 7년 전에 했던 거고 이게 진짜 주얼리가 아니고 네. 큐빅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AS TV 같은 경우도 뭐 자동차나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 AS의 기준이 있죠. 애프터 서비스의 기준이 되게 뭐 1년 아니면은 막 길어봤자 2년 정도인데 7년 전이면은 여기 매장에 직원이 바뀌어도 수십 번은 바꿨던 네. 바뀌었으니까 모델이나 이런 것이 옛날에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7년 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교환해달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네. 어머니의 그 행동도 이해가 안 되지만 문제는 저 사람이 직접 저렇게 서비스를 이렇게 받은 그 어떤 못 바꿔주겠다고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딸이네요. 네. 딸이고 여기 기사에 따르면 30살이면은 그 무릎을 꿇은 사람보다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본인이 아마 어머니가 되게 화가 나셨던 것 같긴 한데 당사자도 아닌 그 딸이 와서 대신해서 사과를 받고 무릎 꿇리는 것 자체도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사실은 제 고객의 행동은 좀 심하게 말하면 처벌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백화점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끌었기 때문에 뭐 고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고객이 왕이라는 잘못된 프레임 때문에 저렇게 되고 있지만 백화점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만족해야지 고객들한테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백화점 측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감정 노동자의 문제입니다. 네. 사실 감정 노동자 정말 감정으로서 대해야 되는 노동자들 이제 뭐 전화 안내원이랄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보험사에선 가서 전화 안내원들에게 너무 세게 과도한 욕을 한 사람들 녹음을 해가지고 뭐 사법적인 처리 요구하겠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가 지금 과도하게 서비스가 좋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신청하면 하루만에 나오고 하루만에 안 나오면은 전화해서 요구하고 욕까지 해야 되는 그런 나라거든요. 네.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수준의 서비스를 서로가 서로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도 보면은 다 귀한 집 아들이고 귀한 집 딸이고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집에 가면 다 존경받을 아버지고 어머니인데 서비스 업장에만 나오면 항상 손님은 왕이라는 이름 하에서 고개를 숙여야 되거든요. 물론 좋습니다. 한번 사업을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제 손님들도 본인들도 항상 갑이었던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의리였던 분들이 또 와서 갑질을 하는 것이죠. 평소에는 갑질이라고 비난하던 분들이 또 와서 갑질을 하는 게 우리의 그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감정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에요. 왜? 다 귀한 집 아들이고 딸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 다시 한번 한국 사회 서비스, 사실 아마 우리가요, 전 세계에서 24시간 내내 배달시켜 먹는 나라? 우리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밤 12시에 음식 배달되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이건 서비스에 관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의 타의 추종을 불허한 서비스의 질 속에는 그 많은 밑에 있는 감정 노동자들의 아픔이 숨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받으려면 대우를 해줘야죠. 그렇죠. 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 게 얼마 전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확인해 보니까 청소년의 80%가 너 커서 그러면 어떤 일 하고 싶니 해서 서비스 업종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게 뭐 되게 다양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손님을 접대해야 되고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업종들일 텐데 이런 일이 이제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전 여기서 조금 답답한 건 이 본사예요. S본사. 네. 뭐죠? 아니 그 매장 직원이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응대를 했으면 그게 맞는 거고요. 근데 전화해서 항의했다고 방침을 달리해서 우리를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그 매장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직원들이 봉변을 당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본사가 제대로 판단을 한 건지 아니면 전화로 항의를 하니까 아예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버리는 건지.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봉변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매장 직원들에게 다 가버렸는데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본사에서도 잘못 응대한 것이 있거나 방침이 틀린 게 있었으면 본사가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되는 백화점 갑질 논란 뉴스는 좀 그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저희들이 준비한 돌직구 쇼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백수 아들을 찌른 아버지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출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자, 정 의원님, 지금 아까 뭐 캥거루족이라고 하는데 그 40세 아들이 뭐 계속 붙어 살고 직장도 안 구하고 그러다가 집까지 또 뺏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찌르는 거는 잘못된 일이지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저는 갑자기 그럴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70대의 그 노인인데요. 아들이 40대입니다. 근데 아들이 이제 그 군 제대 후 20년간 직장도 없이 70대 아버지한테 이제 용돈을 받아서 생활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도 이제 그러니까 일자리를 뭐 구하지도 않고 하니까 계속 돈을 줬는데 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 돈을 마련해주면 지방으로 이사를 가겠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그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빌라를 세놓고 아들과 함께 옆으로 이사를 가고 또 근데 아들은 이 지방으로 이사를 안 갔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지하 셋방에 여자친구까지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의 여자친구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불편하니까 밖에 나가서 주무시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노숙 생활까지 어머나. 하게 된 사연이에요. 그런데 이날도 이제 집에 와보니까 들려보니까 본인은 노숙을 하고 들어왔는데 아들이 거실에서 자고 있으니까 화가 난 나머지 이제 칼을 가지고 아들을 찌르겠다고 했는데 이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이례적으로 아버지의 사정이 이해가 된다면서 이제 집행유예 선처를 한 사연이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살인 미수죠. 기소 자체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가 됐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으면 집행유예도 가능합니까? 좀 이례적인 법원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흔히들 왜 법은 인정도 사정도 봐주지 않는 차가운 어떤 존재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인정과 사정을 봅니다. 네. 그걸 우리는 이제 양형 요소라고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정이라고 하는 거죠. 살인 미수라고 하면 살인죄랑 형량이 원래 같습니다. 살인죄의 최저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살인 미수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야 돼요. 물론 장량 감경 등을 이유로 한 5년 정도까지는 깎입니다. 아마 최하로 깎이면 2번까지 감경이 가능이기 때문에 2년 6개월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특이하게도 집행유예가 선고가 된 거죠. 네. 징역은 3년이지만 집행유예가 선고가 된 것은 이제 법원이 보기에도 이 아들의 행동이 지나치다, 너무한다 싶으니까 인정을 발휘한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원은 집행유예라고 쓰고 아마 속마음은 이해한다라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네. 백수 아들인데 이제 이걸 캥거루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캥거루족이 아주 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캥거루족 하면 왜 캥거루족이냐 생각하시겠지만 캥거루는 얘를 키워서도 배에다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얘가 네. 한참 커서 뛰어다닐 수 때까지 계속 뱃속에서 동물 중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동물이죠. 그래서 이제 커서도 부모의 곁을 떠나지 않는 네. 경우. 근데 이게 이제 상당히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기생독신이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기생하는 독신이다. 더 독한 표현이네요. 기생독신. 뭐 일본에서는 35에서 44세 사이에 기생독신이 한 3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쌓은 부를 속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고 사는 사람들. 네. 최근에 미국에서도요. 미국은 뭐 자식들이 독립하면 다 나가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돌아온 율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네. 집값이 뛰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보니까 부모 밑에 들어온 율이 늘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우리나라가 이게 굉장히 빠르다는 거. 기생 독신이. 그러니까 굳이 이제 우리 삼포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도 포기하고 애도 포기하고 취직도 포기한 세대들이 믿을 것은 부모밖에 없다. 부모 곁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지만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각 집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뭐 형사 사건이 아니라 부모 밑에서 얹혀 사는 그런 그 자식들 때문에요. 이거를 뭐 개인 문제이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부가 어제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도 발표를 했잖아요. 결혼도 좀 장려하고 뭐 전세금도 더 네. 늘려주고 그런 뭐 대책으로 이게 좀 뭐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정부와, 건지. 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선하는 맞선 계획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여러 사람이 실소를 금치 못하고는 있는데 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 중에 하나가 또 65세인 노인을 70세로 연장시키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있고요. 그래서 근본적 대책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그 미연에 그치는 네. 살짝 덮고 마는 이런 정도로만 끝날 것 같은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무려 이 캥거루족이 14%에 달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죠. 네. 사회적 갈등 요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우리 어제 발표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서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요, 우리가 복지강국이라고 얘기하는 스웨덴도 왜 출산율이 떨어지지? 이러다가 스웨덴 민족이 없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공포에서 처음 시작했던 것이 주택보급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야로까지 번져져서 40년간 그 체제를 구축해 왔거든요. 우리 사회도 사실은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청년 세대, 아까 그 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3포 세대의 절망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이 벌어진 일은 되게 비극적인 상태로 지금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만 이런 일을 계속 방치하면 정말로 사회적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회적인 노력들을 좀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 캥거루족 얘기까지 다뤄봤는데요. 다음 돌직구 뉴스 보실까요? 중국 시진핑 주석이 화장실 혁명을 지시했다. 중국 참 화장실이 좀 유명하긴 한데 우리 안 의원님 중국 많이 왔다 갔다 하시죠? 예, 제가 90년대 초부터 중국을 가기 시작해서 한 20년이 넘었는데 네. 중국 화장실은 많이 변했습니다만 저도 화장실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을 많이 당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뭐 아무리 남자 화장실이지만은 구멍만 뚫려 있고 칸막이가 없어요. 네. 칸막이가 없습니다. 구멍만 아래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남자들이지만 그냥 쭉 앉아가지고 뭐 큰일 작은 일 다 보는 겁니다. 네. 어떤 경우는 변기도 구별이 안 돼 있어요? 아니 그거 없어. 아니 구멍만 이렇게 뚫어져 네.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작은 용, 큰 용도 구별이 안 돼 있고. 그냥 거기서 구멍 뚫어져 있는 경우도 봤고. 네. 뭐 제가 연변에 뭐 대학을 갔는데 이제 90년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다 바뀌었죠. 이제 화장실에 이제 문이 한 대여섯 개 있더라고요. 대여섯 개 있는데 저는 이제 뭐 불행하게도 맨 입구 쪽 문에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앉았는데 아래로 물이 흐르는데 노란 뭐 둥둥 떠내려와요. 이게 야 이상하다. 왜 떠내려오지 봤더니 이제 이게 중국식 수세식이었습니다. 네. 맨 상류에서부터 이제 물을 흘려 버리니까 맨 아래로 중중하니까 맨 하루에 있는 분은 여러분들의 그 향취를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만 이런 화장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중국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90년대 이야기입니다. 네. 중국은 도시와 농촌 사이에 그 격차가 워낙 심합니다. 네.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데는 이런 게 없는데 뭐 올림픽도 치렀고 그렇죠. 네, 전승절 행사도 했고 그런데 드디어 이제 중국 당국에서 나섰습니다. 중국에서는 문화재를 관광을 총괄하는 것이 국가 여유기인데 국가 여유기에서 관광 굴기, 이제 관광을 제대로 해보자, 세워보자 해서 공공 화장실 개혁을 위한 칼을 빼들었다. 이런 뉴스가 이제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말까지 새로운 화장실을 3만 3천 개를 새로 만들겠다. 그리고 2만 4천 개를 넓히겠다. 이런 안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단순히 여유기의 주장뿐 아니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난번에 연변을 갔어요. 연변을 가서 그때 화장실 혁명을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네. 시 주석이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농민도 신식 처서 축소라고 그러죠. 우리 지금 화장실을 말하는 겁니다. 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혁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화장실 혁명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중국이 지금 화장실을 바꾸기 위해서 나선 것 같습니다. 우리 임 변호사도 좀 다녀오셨습니까, 중국에? 제가요, 이게 무서워서 정말 중국은 베이징만 갔습니다. 베이징 호텔 화장실만 갔어요. 하도 압력을 많이 들어서. 근데 이 중국의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름의 화장실 문화에 나름 슬픈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워낙에 화장실 안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한 겁탈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칸막이를 없애버렸다라는 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워낙에 유명한 이게 정말로 이 화장실 문화가 중국 여행을 꺼리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중국의 베이징 외에 다른 데를 안 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여행 책자 론리 플래닛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나, 코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나 궁금해서 한번 외국에서 사본 적이 있거든요. 첫 번째 문단에 뭐가 나오냐면 한국은 깔끔하고 무료인 화장실이 도처에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관광객에게 화장실의 사실은요, 중요성이 저희 나라도 뭐 굉장히 이렇게 그래요. 화장실 혁명이 있었잖아요, 저희도. 그러니까 지금 오죽하면 화장실 문화개선 무슨 시민운동가 예, 그게 있어서 그랬어요. 여성들은 모르겠어요. 남성들은 일 볼 때고 앞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와주세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 눈물뿐만이 아니라 정조준하세요, 뭐 이런 거. 뭐 이런 파리까지 붙어 있잖아요. 여기 화장실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여기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네. 않았다. 시진핑 중국의 참 굴기가 군사 분야를 넘어서 관광 굴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성희 의원님. 그런데 반면에 중국의 뭐 영화 배우들 엄청난 부자들 많잖아요. 중국의 초호화 결혼 화제, 뭐 결혼 비용이 360억이 들었다고요? 이거보다 더 많은 호화 결혼식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8일날 결혼한 중국의 가수 겸 영화배우 황샤오밍이 남자고요. 네. 모델 안젤라 베이비의 결혼식 비용이 우리 돈으로 360억이랍니다. 그 상하이 전시센터, 무슨 전시센터에서 정말 전시하듯이 결혼한 것 같아요. 전시센터에서 결혼된 이번 결혼에서 신부의 다이아몬드 반지 가격이 17억 원이 넘고요. 네. 2,000명이 넘는 하객들한테 하객들은 휴대전화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휴대전화요? 10층짜리 웨딩 케이크에 성의 모습을 연출한 홀로그래픽 조명, 네. 크리스찬 디오르 웨딩 드레스, 그다음에 2,000명을 수용하는 결혼식장. 이게 360억이면은 우리는 어마어마한데요. 이게 아마 이 황샤오밍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B 정도. 네. 정도의 그러니까 가수도 하고 뭐 영화 배우도 하고 이런 정도의 탑 클래스의 그 배우들의 결혼식이긴 한데 너무나 비싸서 해도 너무해서 중국에서 굉장히 문제가 좀 화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지금 뭐 시진핑 수석이 부패와의 전쟁하고 있는데 이게 톱스타들이 이거에 대해 반하는 호화 결혼식이어서 중국 정부의 조치도 나올지 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결혼식 비용으로 360억을 쓰려면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아마 네. 이게 360억을 본인이 다 쓴 게 아닐 겁니다. 아마 대부분이 협찬일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협찬으로. 예, 그 네. 근거가 뭐냐면 요즘 중국인 연예인 커플들이, 유명인 커플들이 결혼식을 화려하게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혼인신고를 그 진지게, 안젤라 베이비도 5개월 전에 했거든요. 비비안수도 결혼식 하기 4개월 전에 이미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네. 하고 나서 그제서야 4개월 후에 혼인식을 올립니다. 결혼식을요. 그 나 이유가 결혼한다고 광고해 놓고. 네, 이미 네. 결혼했으니까, 네. 우린 결혼했으니까, 이제 결혼 협찬 들어와도 네, 됩니다. 결혼식을 올릴 거다. 네, 이제 네. 믿으셔도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결혼한 신고한 순간부터 협찬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답니다. 네. 이번에 안젤라 베이비도 크리스찬 디오르 그 웨딩 드레스를 제작하는데 5개월이 걸렸다는데요. 정확하게 5개월 전에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아마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협찬을 요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중국의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합니다. 서민들도 결혼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하죠. 요즘 젊은이들 호텔 결혼식 꼭 고집한 분도 굉장히 많아요. 일생에 한 번인데, 근데 중국 사람들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저도 중국 결혼식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밤새 놀고 떠들고 마시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부잣집 결혼식을 가서 봤는데 정말 최화 비싼 양주를 그냥 박스째 갖다 놓고 마시면서. 그래서 정말 부자인 줄은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그 정도 부자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파티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결혼식이나 뭐 장례식이나 이런 거 같은 거에 이런 의식의 돈을 쓰는 것은 근데 어떤 보면 졸부의 어떤 그런 근성 같아요. 지금도 여기 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연예인들이 뭐 밀박 결혼식도 하고 뭐 소박한 결혼식을 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과시적인 소비, 그거에 따르는 어떤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이런 업체의 어떤 협찬이 붙어서 하는 이런 것도 우리나라 한때 많이 했던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아까
이런 거에 이런 일부의 사람보다 더 급한 거 아까 화장실 혁명.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어떤 중국의 모순을 보여주지만 중국이 이걸 또 극복을 해야지만 소위 그렇죠. 말해서 강대국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두 가지 모습이 중국이 모두 극복해야 될 모습 같아요. 네. 중국의 빈부격차는 멕시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 심한 나라가 하나 중국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는. 예. 중국의 양면을 짚어봤습니다. 자, 저희들이 준비한 마지막 돌직구 뉴스입니다. 네, 북에 두고 온 딸에게 줄 꽃신. 제가 뉴스 브리핑할 때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최고령 상봉자죠, 윤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자인데요. 황해도 장영군 출신이고 네. 8세라서 지금 거동도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끌고 만나실 예정인데 네. 만날 사람이 누구냐? 당시에 헤어질 당시에 7살이었고 4살이었던 두 따님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 따님은 벌써 어느새 한 분은 70대, 한 분은 60대 이상이어서 벌써 헤어질 당시였던 7살, 4살의 손녀를 두셨을 만한 연세인데 그런데도 이 할아버지는 따님들을 볼 생각에 가슴이 설레어서 여전히 그때 꽃다운 딸의 모습을 기억을 하고 꽃신을 선물로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 사무치는 그리움이 어땠을지 저는 정말 상상도 못하겠네요. 예. 지금 막 우리 임 변호사님 목소리가 떨려서 제가. 자, 이산가족 이제 내일부터 2박 3일 올라가는데요. 사실은 이제 65년 동안 떨어진 것 아닙니까? 2박 3일 동안 있지만 실제 만나는 시간은 몇 시간인지 아세요? 12시간이라고. 네, 12시간밖에 못 만나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신청을 해서 다 또 추첨해서 가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추첨이 됐는데 이미 직계 가족들은 다 이제 저 세상 사람이 됐고 뭐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마음은 그렇습니다. 2박 3일이면 그냥 같은 방에서 자라. 같은 방에서 2박 3일 동안 잠 안 자고 그동안 할 수 있는 숱한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생각인데 북측은 또 입장이 틀립니다. 정해진 시간, 그것도 공개회동 이제 정말 TV 카메라 비치는 가운데서 북한의 감시원이 볼 수 있는 회동에서 몇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자유시간적으로 호텔방에서 몇 시간. 그런데 그 호텔방도 상당히 대화가 좀 위험한, 그러니까 이제 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에서, 그래서 시간이, 그것도 우리가 이번에 주장을 해가지고 12시간을 늘린 겁니다. 정말 마음껏 2박 3일 동안 자고 마음대로 여행 근무해서 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저도 이제 KBS 있을 때 저분들 뭐 사연도 취재를 해보겠지만 한 분 한 분이 다 소설입니다. 한국사의 비극이 개인사에 투영이 되다 보니까 정말 소설 아닌 소설들이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저게 아마 생중계도 되고 할 텐데 사실은 제가 작년 2월에 이산가족 상봉 했었잖아요. 그때 네. 생중계를 제가 했었는데 올해는 또 어떤 사연들이 들어올지 참 궁금하고 또 기대도 됩니다. 자, 저희들은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걸어올 만한 단풍길 100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곳, 네, 서울 금천구 안양천 제방길에 펼쳐진 단풍을 우리 시민들이 만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수희 의원님 단풍 구경 아직 못 가셨죠? 못했는데요. 저 기사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제가 아주 어린 기자 시절에 네. 특종 아닌 특종을 한번 했었어요. 그렇습니까? 서울시 나갈 때 그때 단풍길이라는 거를 했는데 제가 단풍길을 선정하는 거에 앞서서 낙엽을 가을에는 쓰지 말자. 네. 라는 이제 기사를 썼어요. 네. 근데 이제 서울시가 그걸 받아들여서 정말 몇 군데에 낙엽 쓸지 않는 길을 지정을 했어요. 다음 달 중순까지. 네, 그래서 단풍 터널도 좋지만 밑에 낙엽도 가을에는 쓸지 말고 되게 쓰시는 분도 힘들고요. 우리는 또 낙엽이 쌓인 길을 걸어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낙엽을 좀 한동안 쓸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네 분들도 단풍길 좀 걸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돌직구쇼 저희들이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Start to fall.